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아직까지 선생님 목 상태가 아직 감기 상태라서 좋지 않네요. 선생님 목소리, 진짜 목소리 들을 때까지는 계속 이 강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60강까지 들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를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교통로의 중심지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세계 속에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 아주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요, 우리 교재 19쪽에 나와 있는 탐스런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하늘길, 바닷길, 땅길의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허브가 바로 뭐냐면 그 허브티 할 때 그 허브 아니고요. 이 허브입니다. 그 바퀴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고 뭐 자전거든 자동차든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바로 이것이 허브예요. 그만큼 중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교통로는요, 크게 항공교통이 있고요. 하늘길, 그 다음에 바닷길에 해당하는 해상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도로가 다니는 육상교통으로 나뉠 수 있죠. 그래서 철도와 도로교통 더 세분화하면, 자, 이 모든 교통수단들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항공 노선과 주요 해운 노선이 표시되어 있죠. 주요 항공 노선만 보더라도요, 우리 서울을 혹은 인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반경 3시간 이내에, 한 3.5시간 이내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50개나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여객 인원 수송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물자 수송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반경 1000km 안쪽에 우리 인구가 거의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7억 명이 이 안에 다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여객 수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 인천공항의 현재 화물 처리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1년을 기준으로요, 지금 인천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물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객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12위예요. 사람 수송을 기준으로 하면. 자, 하지만 아주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환승 여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6년 동안요, 거의 2배 가까이 300만 명에서 한 600만 이상의 환승 여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혹은 전 세계에서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공항이구나, 위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산항을 볼게요. 우리 해운교통에서 중심지는 제1의 항구가 부산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실적이 5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부산의 위치를 보시면요, 동아시아 항로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남해상을 지나는 것보다요,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는 게 훨씬 더 짧은 거리로 효율적으로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항도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항구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항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 항구를 이용하는 게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시설도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선박들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태평양과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적인 위치로서의 항구 역할이 더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자, 이 자료와 그 다음에 나올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자료는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분단 국가예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휴전선을 기준으로 분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은요. 섬 아닌 섬입니다. 외국으로의 물자 이동을 할 때, 국외 수송을 할 때요. 사람이든 물자든 화물이든, 그러니까 사람이든 화물이든, 즉 여객이든 화물이든 대한민국에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교통 안 되죠. 철도교통 안 되죠. 그럼 뭐와 뭐밖에 없죠? 그렇지. 배와 비행기밖에 없어요. 해상교통 아니면 항공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물은요. 바로 이 해상교통을 이용하고요. 여객이 바로 항공교통을 이용을 하죠. 지금 이게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선생님이 여기 다시 적었는데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물자가 우리는 이제 배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사실 육상교통은 끊겨져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통일된 미래의 한반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철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철도망이에요. 유라시아 철도망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지금 끊겨있는 한반도 종단 철도가 복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반도 종단 철도가 여기 만주 횡단철도랑도 연결이 될 거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랑도 연결이 될 거고 다 모두가 연결이 되면서 이게 모스크바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쫙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바로 어떠한 장점을 누릴 수 있냐면 이 우리나라가 통일된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육상교통의 출발점이면서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기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버스 종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좋냐면요. 이 기점과 종점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력 창출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점과 종착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거둘 수 있으면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이런 엄청난 경제 효과를 빨리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통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고속국도망을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1번 고속도로, 어디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거나 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끊겨 있지만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요. 아시아 32개국을요. 1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또 유럽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철의 실크로드로 불리는 유라시아 철도망처럼 이 육상교통도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도로교통망으로 또 우리가 출발점과 도착점으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로로서의 아주 중요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도로교통망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1번과 6번이 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큰 주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경제적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그 위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195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아주 50년대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에 찌들려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많은 원조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60년대 이후에 정말 산업화를 거치면서 눈부시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우리나라 무역량의 변화를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이 몇 배가 성장했는지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 거의 0에서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에 위치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색깔이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위상이 바뀌었다. 관계적 위치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바뀐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G20이라는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G7 선진국 7개 국가와 신흥경제국 12개 국가와 EU 의장국이 포함되는 게 이 G20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개최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적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정치, 경제, 이제 문화까지 세계의 중심지로 지금 우뚝 서고 있는데 선생님 혹시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하얀 풍선을 흔들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요즘에는 외국 언니들이 풍선을 막 흔들면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와 우리나라 드라마에 막 환호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파리에서 콘서트도 하고 뉴욕에서 콘서트도 하고 진짜 거기서 콘서트를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수의 춤과 노래에 막 열광하게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한류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파급시키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뿌듯하고 기쁜데요. 드라마로 시작해서 지금은 K-팝, 영화, 심지어 한글 배우기 열풍도 엄청나죠. 거기다가 한식.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이란에서 시청률 90%를 자랑을 했대요. 선생님 처음에는 그 시청률을 잘못 측정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90%의 시청률을 찍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다 봤나 봐요. 그죠? 자, 아무튼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우리나라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세계유산입니다. 이것은요, 탐스런 자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려져 있죠. 이걸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모의고사에 보시면요. 지역 지리와 관련해서 혹은 답사 코스 경로 문제에서 한 지역을 물어봐요. 설명을 하고요. 그 지역에 대한 설명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자연유산을 설명하고 이 영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희는 어떤 경로로 답사를 한 걸까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유산은요, 이제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인류가 보호해야 될 그런 가치가 높은 유산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9점의 문화유산과요. 그다음에 1점의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유산도 있고요. 무형유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묻거든요. 그럼 문화유산을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등재된 것은 1995년도에 석굴암하고 불국사예요. 경주에 있고요. 우리 아주 독특하고도 우리나라만의 불교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먼저 등록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등록된 거는 뭐냐면 등재된 것은 2010년에
동시에 등재가 됐습니다. 역사 마을로서 아주 잘 보존된 500년이 넘은 동족촌 마을이 둘 다 등재가 됐는데 하나는 안동 화해마을이에요. 하나는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생각하기에도 경주 양동마을보다는 안동 화해마을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도 여기는 가봤지만 양동마을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 둘 다 동족촌이고요.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작년 모의고사에서 두 군데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것이고요. 위치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서울도 보더라도요. 조선 왕릉 이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조선 왕릉도 등재되어 있고 서울 안에 있는 종묘나 창덕궁도 등재가 되어 있죠. 종묘는 이제 조선시대 왕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덕궁도 이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등재가 되어 있죠.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서양의 군사 기술이 잘 접목되어 있고 아주 독특한 성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돌 유적은요,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 유적인데요. 선생님 강화도도 봤고요. 고창도 봤는데 아직 화순에 있는 고인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모의고사에 청보리 축제와 함께 고창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 시험 문제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볼 가치가 있고요. 합천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인데 대장경판이 등재가 된 게 아니라 그 고려 대장경판을 이렇게 모아둔, 저장해 놓은 그 건물이 등재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합천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무리 그 해외여행을 해봐도 이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는요, 다양한 하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화구 모양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화산 지형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용암동굴은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용암동굴은요, 석회동굴만큼이나 화려한 모습을 가지는 용암동굴이 있어요. 되게 이거는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 절벽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해안 폭포들, 주상절리, 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경관들이죠. 그래서 이미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기 전에 2002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지역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도 계절마다 가도 너무 좋은 곳이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학여행이라든지 가족여행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못 가신 분들도 꼭 가셔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여기까지가 바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3강과 방금 4강에서 다룬 기본 개념 내용을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풀어보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바로 기본 문제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대화인데요. 교사가 뭐라고 묻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을 발표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요, 선생님, 북반구에 33도부터 43도에 위치하고요. 경도로서는 124에서 132도에 분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른쪽이 더 숫자가 크죠. 동경에서는 왼쪽이 124. 자, 이러한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숫자로 이 학생이 설명을 했죠. 무슨 위치? 수리적 위치. 아마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만약에 이게 언급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인지부터 파악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죠. 그러면 선지를 통해서 각각의 선지가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공부할 때요. 단답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요. 영국보다 표준시가 9시간이 느립니다. 자, 지금
표준시를 언급한 것까지는 수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을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 지나가는 나라, 즉 경도 영도를 표준시로 잡는 나라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영국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135도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즉 해가 훨씬 더 빨리 뜨는 곳이에요. 즉 9시간이 빠릅니다 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설명이 틀린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에 유리하다. 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거는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다. 선생님이 같은 중위도에 속하더라도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느냐, 지리적으로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같은 편서풍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륙 서안은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계절풍 기후의 영향인데 계절풍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매우 고온 다습하고요, 선생님. 겨울에는 한랭 건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편서풍보다는 이 대륙과 해양 사이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계절풍의 영향이 훨씬 크다.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볼게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하구나. 그 다음 냉온대 기후. 어떤 위치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위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색입니다. 방금 위도라고 했죠. 숫자로 표현되는 위치입니다. 즉 수리적 위치로서 설명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부터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료의 밑줄 친 가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고 있네요. 자, 심지어 우리나라 표준 경성까지 알려주고 있죠.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느린 시간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그림 보기 전에 그냥 칠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선생님 시간 얘기 나오면 먼저 좌표축을 그으라고 했습니다. 180도 이스트, 180도 웨스트. 사실 180 이스트 웨스트는 없고요. 그냥 180도예요. 함께 만나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135도예요. 동경 135도. 그런데 9시간이 느리답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9시간인데 1시간은 몇 도죠? 15도입니다. 135도가 차이가 나는 곳인데 135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보다 느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느리니까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경도 영도선에 위치하는 국가이겠구나, 나라의 지역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위도에 위치한답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대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대륙 서안에 위치하는 국가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아셔야 되고요. 대륙이라고 했을 때 유라시아 대륙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서안도 마찬가지로 해양성 기후고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는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시카고 이런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에 위치하는 국가의 계획, 이런 아주 많은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갑자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힌트가 있었죠? 경도, 영도. 그리고 뭐가 있었죠? 중위도.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대륙 서안.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지역은요, 지금 A밖에 없네요, 여러분. 다음 중위도는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중위도는요, A도 중위도고요, D도 중위도고요, E도 중위도네요. 그 다음에 대륙 서안에 해당하는 것도요, A와 D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솔직히 조금 싱겁게 나왔습니다. A라는 지역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꼼꼼히 어떻게 풀이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경선은 동경 120도 30분이에요. 하지만 편의상 왜 30분 간격 혹은 뭐 15분 간격 뭐 이렇게 나뉘어진다면 시차를 계산할 때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어디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동경 135도.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리나라 중앙경선에 남중했을 때 실제 시각은요. 우리나라는 이미 30분을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남중했을 때는 12시 30분이 되어버린 시간이죠. 자, 그래서 12시 30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30분 시간을 빨리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3번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위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는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대요. 뭐가 하나 나왔죠? 아, 유라시아 대륙 동안.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요. 아,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반만섬이다. 반도적 위치로서의 대한민국. 둘 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가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리적 위치로서 설명한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이게 만약 단답식이다.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떤 위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위도에 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색이에요. 위도, 뭐죠? 수리적 위치입니다. 수리적 위치.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볼게요. 1950년대는요. 자유진영,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전초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죠? 변했죠. 과거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계적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가공무역에 유리하대요. 가공무역이 뭡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다시 가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요. 다시 되수출하는 그러한 무역 형태를 가공무역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공무역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잘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그대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항구의 입지를 잘 갖추고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해공업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무역에 유리하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연결성이 좋다. 다 이런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리을을 한번 볼게요. 강수량의 계절차가 커서요. 내륙 수은 발달에 불리하다. 자, 잘 보세요.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대륙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풍수지리 사상할 때도 살짝 그 보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륙 수은 발달에 불리하다. 배로 하천을 이용해서 교통로를 만들기 불리하다. 왜? 수위 변동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은 발달이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륙성 기후인 이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이유, 계절풍 기후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무슨 위치다? 마찬가지로 지리적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디귿하고 리을인 정답이 5번이 되네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문의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밑줄친 것만 읽어볼게요. 분단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답니다. 아,
과거에는 이제 분담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변화했죠. 자,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적이면서 가변적인 성격을 띠는 관계적 위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5번 문제까지 풀어왔지만 약간 반복되는 형태가 뭐냐면 먼저 지문에서 이게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내고요. 그 해당하는 위치의 특성을 우리 보기 선지에서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문제 풀이의 형태입니다. 거의 중복이 되죠. 그러면 1번 보기부터 우리가 또 단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과 교류에 유리하다. 왜? 우리 북쪽으로는 대륙과 그 다음에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다? 우리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국토의 삼면이 그냥 반도 국가라는 걸 아예 그냥 알려주고 있죠. 이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면요. 아주 난이도가 낮은 그런 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리적 위치다. 그래서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해공업 및 국제무역이 발달한 거예요. 반도 국가와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리적 위치네요. 자, 네 번째 볼게요. 근대에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이었다. 서구 열강들 그리고 뭐 일본의 그러한 열강들의 각축장으로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를 거치고 60년대를 거치고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태평양의 중심지로서 크게 도약하고 있다. 자, 변화 가능한 무슨 위치입니까? 관계적 위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미 4번에서 나오는데요.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과 시간대가 동일하다. 표준 경선 얘기 나오고요. 이미 경도라는 숫자로 표현된 지문이 나옵니다. 숫자로 표현된 위치, 뭐죠? 수리적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너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내신 유형이라든지 모의고사 유형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치의 특색을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선박 운송망, 해상교통에 대한 항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망, 도로교통, 육상교통, 도로교통이 아니라 육상교통, 그 다음에 뭐 항공교통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지도 자체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고요. 이 거꾸로 된 지도의 의미가 뭐냐고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대형 선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간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육상교통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인데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관광산업에 유리하다. 여러분, 앞에서도 했지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건 우리나라 사계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과는 상관없는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보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해양성 기후가 아니죠. 왜?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이 왼쪽에 있는 대륙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설명이 이 뒷부분은 틀렸으니까 여러분 고쳐놓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의 문화와 역사 통합에 유리하다. 자, 지금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교통로와 관련된 지도가 제시되었는데 동북아시아 주변과의 통합, 실제로 동북아시아에 해당하는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은요, 통합된 문화권이 아니고요. 각각 특색 있는
그 나라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 문화만 보더라도요. 중국은 한자 문화를 사용하고요. 한문을 사용하고요.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도 히라가나 카타카나와 같은 체제를 문자 체제를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요, 뭐 전달자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뭐 여러 문화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 그림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관문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해상교통에 지금 지나가는 해상교통, 동아시아 항로와 북아메리카 항로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 나가는 육상교통의 지금 출발점과 도착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관문적인 역할을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정답입니다. 자, 5번은요. 대륙의 첨단 기술과 해양의 지하 자원을 활용한 공업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기 자체도 조금 전체적으로 틀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지하 자원은요. 대륙에서 수입을 합니다. 대륙의 지하 자원을 가지고 어디서 들여온 그런 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선진국에서 배워는 왔겠지만 우리 안에서 누적된 우리만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승부를 하고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보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에 4번. 이 내용이 정답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철의 실크로드 앞에서 배웠죠. 한반도 종단철도와 만주 횡단, 몽골 횡단, 중국 횡단이 시베리아 횡단을 만나고 그게 모스크바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현대판 실크로드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볼 건데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선생님 5번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중심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관문적인 역할, 그죠? 교통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와 육상교통을 통해서 교류가 활발히 되겠죠.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교역량도 증가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거의 해상 무역 혹은 항공 무역으로 조금 그렇게 항공과 해상으로 무역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육상교통이 이렇게 뚫리면요. 그 중국의 북부 지역은 육상교통으로 운송을 하는 게 훨씬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전에 비싸게 줬던 물류 비용을 우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까지 배를 타고 운송을 하면요. 거의 24일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7일에서 8일이면 충분히 유럽까지 갑니다. 그만큼 시간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왜 5번부터 올랐는지 아시겠죠? 정답이 1번이 틀렸기 때문인데요. 항공을 이용한 여객 수송이 감소한다. 아무리 이렇게 육상교통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항공을 이용한 여객은요. 이 사람은 뭐를 중시하면 시간을 중시하잖아요. 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육상교통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때는 여전히 항공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히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약간 매력적인 보기, 틀린 보기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자료를 통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자, 자료 추론 문제인데요. 그냥 자료 추론.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를 분석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기억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무역량 증가는 증가하고 있네요.
철도 교통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할 때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무역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요. 대부분 해상 교통망 혹은 아주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항공교통의 발달과 연관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 보기는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니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대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수출 주도형 정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고요. 수출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니은 보기는 맞고요. 자, 디귿 보기를 볼게요. 2010년 우리나라의 공적 원조액은요. 2010년에 보니까 1200 정도네요. 1200, 단위는 100만 달러인데 1200을 보시고요. 200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복이에요.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10배 증가했나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6배, 그죠?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기는요. 당연히 틀린 보기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되었을 것이다. 지금 공적 원조액이 뭐냐면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기술을 원조해 주거나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를 증진시키고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금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다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 보기는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을하고 리을이 맞는데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9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9번은요. 자료 분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을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료 분석. 국내 방문 개수는 국가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반비례한다는 게 뭐죠? 거리가 가까우면요. 거리를 가까울수록 많이 온다는 얘기고요. 거리가 멀수록 적게 온다는 얘기가 이게 반비례 관계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은요. 타이완하고 홍콩보다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훨씬 많죠. 멀리 있으면 적게 와야 되잖아요. 멀리 있으면 적게 와야 되는데 멀리 있는 미국이 가까이 있는 타이완, 홍콩보다 훨씬 더 방문객 수가 많아요. 즉, 이 관계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예외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니은을 볼게요. 국내 방문객 수는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자, 인구 규모에 비례하려면요. 무조건 중국을 보셔야죠. 중국이 인구 1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죠. 자, 디귿을 보시면 2006년 이후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증가율은요. 2006년에서 지금까지 성장세를 보시면 돼요. 이만큼 성장했고요. 이만큼 성장했고요. 다른 나라는 별로 볼 거 없고요. 아, 중국이 가장 성장률이 높구나, 증가율이 높구나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을 볼게요. 2007년 이후에 5개 국가 중에 국내 방문객 수는 대체로 증가했다. 대체로 증가하고 있죠. 어떠한 국가도 숫자가 적어지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라는 거. 그래서 리을 보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보기니까 정답은 5번 체크하시고 우리가 기본 문제를 마쳤습니다. 자, 심화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수리적 위치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지금 각각의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해당되는 그 개념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위도로서 설명되는 내용이 1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절풍 기후이고 강수의 계절차가 큰 것은요.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에요.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지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중위도라도 다른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죠. 그 다음 이 두 번째는요. 경도로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경도는 선생님이 무조건 시간대와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계절이 뚜렷하고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건요. 우리나라의 중위도,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속하고 이게 수리적 위치인 것은 맞아요. 중위도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되는 설명이고 수리적 위치인 것까지는 맞는데 경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경도랑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또 틀렸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고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표준 경선을 이걸 사용한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미 나왔어야 되죠. 니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관계적 위치입니다. 1950년대 이랬고 지금은 볼게요. 지금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대 때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였고요.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태평양 중심지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화 문제 2번으로 빨리 넘어가 보면요. 자, 철의 실크로드, 철도망, 유라시아 철도망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기존의 해상 항로가 바로 EA예요. 지금 세계 지도가 이렇게 좀 다르게 둥글게 북극에서 바라본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기존의 해상 항로입니다. 그리고 이 B는 뭐냐면 지구온난화로 만약에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으면 이 항로를 개척할 수가 있다는 바로 북극 항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우리 보기를 보면요. 가가 개통되면 유럽의 여러 국가와 당연히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자, 니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금 설명드렸죠. 근데 좀 아이러니해요. 이걸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되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자, 디귿. 현재 장거리 수송은 나보다 가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자, 해상교통을 많이 이용합니까? 육상교통을 많이 이용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다? 해상교통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리을입니다.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의 장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위도와 경도의 위치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앞에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과 풀어보는 마지막 문제네요. 앞에서 우리가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왕과 왕후의 제사를 지내던 종묘구나. 이거 어디 있죠, 여러분? 서울에 있죠. 나는요. 동선치락, 동족촌, 그 다음에 하회마을과 그 다음에 양동마을이 뭐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하회마을과 함께 등재되었는데요. 하회마을과 함께 등재된 곳이 어디였죠? 양동마을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다는 경주에 있죠. 그 다음에 다는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자연유산이고요. 유네스코 3관왕을 이미 달성한 제주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종묘, 가가 A와 연결이 되고요. 나는 양동마을이었습니다. E와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다는 제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럼 B는 어디냐? 수원 화성이 있는 수원입니다. C는 고인들 유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작년 모의고사의 청보리 축제와 함께 나온 고창이고요. D는 장경판전이 등재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 위치입니다. 합천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그 다음에 E, F. 정답은 2번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4번 문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강 후기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겁니다. 대척점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것을 서술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